여보, 우리 엄마도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지금 오래된 빌라 전세에서 살고 계신 거 알지? 이제 좀 한강 바라보며 살게 해드리자. 우리 엄마도 좋은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셔야지. 당신도 당신 엄마 사랑했잖아. 그 마음 우리 엄마한테도 나눠주면 안 돼? 물론 당신 친정엄마도 힘든 삶 사셨지만 우리 엄마도 당신 엄마보다 더 힘든 삶을 사셨어. 젊어서부터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밤낮 없이 일해서 우리 뒷바라지 다 하시고 평생 허리 굽는 줄 모르고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야. 그런 우리 엄마한테 이제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집, 이왕이면 한강뷰 쫙 펼쳐진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해드리는 게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겠어? 자식으로서의 도리다. 언제부터 도리를 알았다고 저러는 건지. 남편은 대본이라도 암기한 듯 감정적으로 저에게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은 간절했고 시어머니의 고생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떨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남편이 저한테 호소를 하냐고요? 사실 저는 최근 하늘나라에 가신 저희 친정엄마가 남기고 간 한강뷰 아파트를 상속받았거든요. 그 집은 미혼모로 홀로 저를 키우면서 평생을 고생하며 사시다가 떠난 저희 엄마가 겨우 장만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그 아파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경아, 그 아파트는 네 미래이자 보상이야. 내가 너를 홀로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난에 대한 보상이고 네가 앞으로 살아갈 든든한 버팀목이 될 집이지. 절대 아무에게도 뺏기지 마라. 이 집만큼은 네가 지켜내야 해. 저는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강뷰 아파트는 저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저의 미래가 담긴 거룩한 공간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제가 한강뷰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홀로 지내시는 시어머니 이야기할 때가 많았는데 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랬던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한강뷰 아파트에 모시자는 말을 꺼낸 거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당신 말이야. 내가 아파트 상속받았다는 얘기 듣기 전까지는 어머님 모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었잖아.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뀐 거야? 사실 남편의 속내는 빤히 보였어요. 그 인간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강뷰 아파트가 탐나서였죠. 은근슬쩍 그런 말을 흘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거품 물고 발작을 했습니다. 당신 나를 너무 속물로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우리 엄마한테 관심이 없었어? 그냥 지금까지는 때가 아니었던 거지. 솔직히 지금껏 우리도 사는 게 녹록지 않았잖아.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 우리 엄마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 나도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은 거지. 우리 엄마는 평생 작은 집에서만 사셨어.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늘 방 2칸짜리 작은 빌라에서 살면서 우리 뒷바라지 다 하셨다고. 이제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강뷰 아파트 양보해주면 안 돼? 그동안 당신이 맨날 당신 엄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거 들었고 그럴 때마다 나도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 한켠이 아팠었어. 남편은 더욱 열정적으로 시어머니의 고생을 강조했습니다. 당신도 참, 물론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이잖아. 그걸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효도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왜 모르겠어? 아무튼 당신이 생각하는 게 그거라는 거지. 어머님 한강뷰 아파트에 모시자는 거? 그러면 지금 어머님 사시는 집은 정리해야겠네? 전세금 뺄 거야? 그렇게 하자는 거지. 우리 엄마 집 전세금은 우리 살림에 보태면 되잖아.
내가 좋은 게 당신도 좋은 거고 그런 거지. 사람들이 그거 알면 당신이 효심 깊은 며느리라고 얼마나 칭찬을 하겠어? 엄마도 사방팔방 자랑하고 다니실 건데. 그치? 여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지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나만 믿어줘. 남편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아파트를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 당신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 우리 엄마도 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도 편히 지내셔야지. 당신이 그렇게까지 효도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막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게 정말이야?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신 진심이라는 거지?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스쳤고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서랍에서 한강뷰 아파트의 열쇠를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그렇게 한강뷰 아파트의 열쇠를 남편에게 넘겨주던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답답한 모습과 뻔뻔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편찮으시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친정이라는 기댈 곳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고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댁제사는 만사 제쳐두고 친정만 들럭거리는 게 말이 되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친정엄마 병원비나 내고 말이야. 그럴 거면 네가 돈을 더 벌어와야지. 내가 요즘 아주 내 아들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니까. 저희 엄마가 아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차마 듣기 힘든 모진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억울함에 눈물만 삼켰고 남편은 옆에서 그저 우물쭈물하며 방관만 할 뿐이었어요. 아니, 심지어 가끔은 시어머니 편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아무리 장모님이 편찮으셔도 시댁 행사는 중요하잖아. 제사는 우리 집안의 근간인데 당신이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친정엄마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저는 시댁 제사에 끌려가야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 기댈 친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저를 더 얕보고 무시했습니다. 예, 너희 친정엄마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니니? 그동안 병원비가 꽤 들어간 걸로 아는데 앞으로 병원비로 더 들어갈 일 없는 거 맞지? 나도 이제 생활비가 빠듯하거든. 너희 생활비에서 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더 보내주렴. 그래야 공평하지. 너는 내가 아직 건강하고 튼튼한 걸 다행으로 알아. 사람이 감사함을 잊고 살면 안 된다. 시어머니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생활비에서 매달 무리하게 돈을 요구했고 제 모든 행동에 사사건건 간섭을 했습니다. 너 요즘 운동한다며? 네 나이에 그런 걸 왜 하니? 그리고 그냥 공원이나 몇 바퀴 돌면 되지 헬스장이나 그런 걸 왜 다니고 그래? 사치 부릴 생각 말고 살림이나 신경 써라.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한마디 토를 달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고 다 우리 아끼고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 엄마가 당신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사실 투병이 길어지니 옆에서 보는 사람도 괴롭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셨거든요. 그저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내고 얼마 지나 엄마가 지내시던 한강뷰 아파트는 제 것이 되었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은 갑자기 효자가 된 거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한강뷰 아파트의 열쇠를 순순히 넘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열쇠를 받아들고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 있었죠.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릴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 말이야, 정말 착하고 속 깊은 여자야. 장모님도 하늘에서 보시면 뿌듯해하실 거야. 이제 우리 엄마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 됐다. 빨리 가서 엄마한테 말씀드려야지. 며칠 뒤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아파트로 향했고 저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나,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강뷰 하나는 끝내준다. 여기 복도에서도 한강이 다 보이네. 아휴, 이렇게 높은 데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 엄마, 여기에요. 지금은 열쇠로 여는데 나중에 도어락 달아드릴게. 아니면 도어락 있어도 열쇠 이중으로 잠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얼른 들어가 보자. 신이 난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얼마 안 되는 그때 갑자기 끔찍한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비명과 시어머니의 비명이 동시에 들려왔어요. 곧이어 현관문이 덜컥하고 다시 열렸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로 자빠지듯 아파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척을 하며 달려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식은땀을 흘리며 기절 직전이었고 남편은 허둥지둥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남편의 시선은 아파트 현관 안쪽을 향하고 있었고 그 눈에는 공포감이 가득했어요. 바로 몇 분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열쇠를 들고 당당하게 아파트 문을 열었거든요. 저는 현관문 근처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선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무언가를 보고 경악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 본 거 아니지? 분명 빈집이라고 하지 않았니?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 자신도 너무 놀랐는지 손만 허우적거릴 뿐이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그토록 아꼈던 한강뷰 아파트.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들이 이토록 공포에 질린 것일까요? 저는 태연하게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다가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몸을 덜덜 떨며 현관문을 응시할 뿐이었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여기 이상해. 이 집 맞아? 아니, 열쇠가 맞는 걸 보니까 여기가 맞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 누가 있어? 당신 알고 있었어? 아니지. 분명히 빈집이라고 했잖아. 분명 빈집이라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공포로 뒤섞여 있었고 원망하는 듯 저를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아니, 이건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 예, 너는 우리를 놀라 자빠지게 할 생각으로 그런 거니? 아무도 없는 집이라더니 들어가자마자 키가 그냥 대나무만큼 큰 사내가 우리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우리한테 누구냐고 묻잖아. 근데 그 사람이 뭘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기인지 뭔지 갑자기 그림자처럼 나타나서 당신들 누구냐고 묻는데 근데 중요한 게 말이야. 사부인을 너희 엄마를 아는 것 같던데 저 사람 도대체 누구니? 시어머니는 제가 기댈 친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네 엄마 하다가 저희 친정엄마를 갑자기 사부인이라고 부르며 공포에 질려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저한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친정엄마를 찾는 낯선 남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파트 안에 있는 그 남자가
저의 엄마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혼비백산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그 인간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자 입가에 저도 모르게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대로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두 분은 잠시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태연하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옆을 지나쳐 아파트 현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부러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둔 채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정면에는 널찍한 이중창이 있었는데 온통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집안은 낮이지만 어두웠습니다. 저는 벽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찾아 전등을 켠 뒤에 두터운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때 안방에 있던 남자, 시어머니와 남편을 기겁하며 놀라게 한 정체 모를 남자가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시어머니의 말처럼 품 안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엄마의 아파트 거실이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하게 돌아다녔는데 어딘가 모르게 당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이윽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은영이구나.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 그 남자의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슬며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저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고 그 남자가 내민 손을 잡은 순간 자연스레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던 지난날, 그 힘들던 시절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항상 제 곁을 머물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울, 유난히 추웠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심한 감기에 걸려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열이 끓어올라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에 뼈마디가 시렸습니다. 그 당시 엄마는 제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무 때문에 일찍 집에 올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고작 10살이었던 저는 찬밥으로 저녁을 때운 뒤 작은 방에 누워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아픈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괜히 무섭고 너무 서러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일 때문에 바빠서 늦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어.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손길로 제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는 느낌이 들었고 조심스럽게 제 이마를 짚는 손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마에 따뜻한 손길이 닿자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완전히 깊은 잠에 들지 못했지만 너무나 아파서 정신이 혼미하던 그때 꿈결 같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기는 분명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곧이어 달콤한 시럽 냄새와 함께 따뜻한 물이 제 입가에 닿았습니다. 누군가 약을 먹여주는 듯했어요. 눈을 뜨고 일어나 앉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열이 내린 저는 개운한 몸으로 눈을 떴습니다. 베개 옆에는 해열제가 들어있는 약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는데 엄마가 막 잠에서 깬 저를 보며 미안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은경아, 괜찮니? 밤새 얼마나 아팠니? 미안해. 엄마가 일이 늦어져서 새벽 첫차 타고 집에 간신히 들어왔어. 밤새 많이 힘들었지? 어제 약국에서 혼자 약을 사다 먹은 거야? 돈이 있었니? 내가 약값을 두고 갔었나? 엄마는 제 이마를 짚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저는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약 산 거 아닌데 나 약국 안 갔어. 근데 엄마, 나 밤새 너무 아팠는데
밤에 엄마가 와서 나 약 먹여주고 이불 덮어준 거 아니야? 엄마 손이 따뜻해서 하나도 안 무서웠어. 어머, 얘가 무슨 잠꼬대야. 밤에 약을 먹여줬다고? 엄마가 일이 늦어져서 차차 기다렸는데 꼼짝없이 발이 묶여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엄마 새벽에 집에 들어왔을 때 은경이가 곤히 자고 있었어. 보니까 열도 내린 것 같고 다행이다 싶었지.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약국도 혼자 다녀왔나 기특한데 미안하고. 근데 은경이 약 먹여준 거 엄마 아니야.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은경이가 잠결에 꿈꿨나 보다. 아무튼 열 내리고 나와서 다행이다 은경아. 엄마는 활짝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의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분명히 저는 사람의 손길을 느꼈고 약을 먹었던 기억이 선명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또 있었어요. 중학생 때였는데 그 당시 학교에서 노는 걸로 유명한 애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다른 애들을 괴롭혔거든요. 누구랑 놀지 말라고 명령하고 걔네가 놀지 말라는 애랑 말이라도 섞으면 어김없이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 타깃이 된 게 저였어요. 그 당시 저는 혼자 밥을 먹어야 했는데 얼마 전까지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게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매일이 지옥 같았고 혼자 집에서 울고 또 울었어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집으로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밭인데도 적혀있지 않은 상자였는데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제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가방, 운동화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넌 아주 특별한 아이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너를 위해 존재한단다.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고 넓은 세상을 보렴. 네 곁에는 늘 너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 편지 속 글씨는 또렷하고 정갈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저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다시 용기를 얻고 학교 생활에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그 가방은 저의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고등학생이 되었거든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학원비 때문에 고민하던 시절이었어요.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고 싶었지만 학원비가 엄마한테 부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온 엄마가 기분 좋게 봉투를 내미는 거였습니다. 은경아, 짜잔! 이게 뭐야? 뭐긴 우리 은경이 학원비지. 은경이 너 학원 다니고 싶은데 엄마한테 말 못했지? 우리 딸 엄마 힘들까봐 엄마 생각하느라 말도 못하고.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근데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서 그래? 학원비 매달 내려면 비싼데. 아, 이거 엄마 일하는 곳에서 보너스를 받았어. 엄마 진짜 열심히 일했잖아. 엄마는 활짝 웃으며 학원비를 내주었지만 저는 엄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엄마는 마트 물류창고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보너스를 받을 만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학원비 마련한 거야? 보너스를 탔다고? 엄마, 그거 엄마 아프면 병원 가려고 모아두었던 돈 준 거 아니야? 엄마, 진짜 그러지 마. 엄마 몸 안 아끼고 일만 했잖아.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지는 거 싫어. 어머, 은경이 네가 뭘 한다고 엄마를 걱정해. 엄마 괜찮아. 이거 진짜 보너스라니깐. 우리 딸 학원비 하라고 엄마 일하는 곳에서 챙겨준 거야. 엄마는 제가 걱정할까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엄마가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는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학원을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강뷰 아파트 거실. 제 눈앞에 서 있는 남자. 그분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따스하고 익숙했습니다. 맞아요. 어린이 시절 독감에 걸린 저를 돌봐준 사람도, 중학교 때 학교 생활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희망을 준 사람도, 학원비를 몰래 내준 사람도 모두 그 남자였습니다. 이따금씩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 생각했지만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던 사람. 하지만 힘들 때마다 항상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줬던 사람. 바로 저의 친아버지였습니다. 한강뷰 아파트에서 다시 조우한 친아버지를 보며 다시금 어린 시절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 늘 함께였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던 거였어요. 어서 와라, 은경아. 사부인이랑 너희 남편은 아직 밖에 있니? 아버지는 현관으로 걸어가서 밖에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사부인이라는 호칭을 들은 시어머니는 경악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사부인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는 엄마밖에 없었다고, 미혼모인 엄마 밑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 우리 며느리 아빠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은경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네? 말도 안 돼. 아니, 제 와이프는요, 아버지가 없어요. 맞잖아. 당신 그래서 내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망설였잖아. 미혼모인 엄마 밑에서 힘들게 자랐고 가정을 꾸리는 게 고민된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저희 아빠는 뻔뻔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아빠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딸한테 그쪽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들었단 말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사람이기를 포기한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 같네요. 내 딸 은경이가 엄마를 잃고 혼자 남겨졌을 때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압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위압적인 태도에 몸을 움츠렸고 남편 역시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은경이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이러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은경이 엄마 아프자마자 내 딸이 병간호하는 걸 고깝게 여겨서 그렇게 못살게 군 겁니까? 은경이 엄마는 평생 고생하며 은경이를 잘 키웠는데 우리 딸이 친정엄마 떠나면 의지할 데 없다고 무시했지요. 은경이 엄마가 투병을 하던 그때 어떻게 감히 재산의 시댁 행사를 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눈치를 살피는 듯 보였습니다. 병원비 들어가는 게 아깝다고요? 그 병원비를 언제까지 낼 거냐고 했다면서요. 그 말은 뭡니까? 그냥 빨리 세상 떠나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모질 수가 있습니까? 남도 아니고 우리 딸의 남편이라는 인간이, 시엄마라는 인간이, 가족이라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희 아버지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시어머니는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그게 장모님께서는 치료를 다 받고 가셨거든요. 저희가 할 걸 안 한 건 아니고요. 닥치게나. 자네는 자네 어미보다 더한 인간일세. 내 딸이 멸시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남편으로서 한 번이라도 내 딸 편을 줬나? 방관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니놈 어미 편만 들면서 내 딸 가슴에 못을 박았지. 니놈은 자격이 없어. 그런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여길 나타난 거야. 내 딸의 아파트로 네 엄마한테 효도를 하겠다고? 감히? 남편은 아버지의 호통에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졌습니다.
애미나 애들이나 염치 없는 건 똑같지. 똑같아. 감히 이 아파트에서 살겠다고 니들이 그 더러운 발로 이곳에 기어들어올 생각을 해?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누가 여기서 살게 해준다고. 당신들 따위가 넘볼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돈에 눈이 뒤집혀서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짐승 같은 것들. 저희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네요. 정말 잘못했으니 제발 그만. 아버님, 다 저희 불찰입니다. 제가 아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내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를 괴롭히고 남편 뒤에 숨어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 앞에서 혼이 빠진 채 비는 모습. 그리고 끔찍한 방관자로 일관했던 남편이 꼼짝 못하고 잘못을 비는 모습이 참 새로운 광경이었어요. 아, 그 광경을 어떻게 보게 되었냐고요? 평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버지.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던 건 저희 엄마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병마와 싸우다 끝내 세상을 떠난 친정엄마. 엄마가 고통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라며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지인들 대부분은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사람들, 시어머니는 정말 장례식장에 잠깐 들렀다가 얼굴만 비추고는 곧바로 떠났습니다. 예, 적당히 해라. 그렇게 네가 막 슬퍼하면 다녀가는 사람들도 사연 있는 집안처럼 보니까 내가 다 민망하잖니. 슬픔은 가슴에 꾹꾹 묻어두고 성숙하게 장례를 치러야지. 그리고 뭐 너나 우리 아들이 너희 엄마 떠나기 전까지 도리는 다 했잖니. 아프다는데 그걸 모른 척 하기를 했니? 뭐 방치하기를 했니? 치료받을 거 다 받고 가셨으니 이만하면 호상인 거야. 시어머니는 슬퍼하는 제 얼굴을 한 번 쓰다듬는 신용만 하고는 조문객이 몇 명 되지 않는다는 등 험담을 내뱉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상주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주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온 자기 동창들, 친구들과 고스톱판을 벌여 밤새 술을 마시고 떠들고 웃는 모습에 저는 더욱 비참함을 느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슬픔에 잠긴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눈초리 받을 짓을 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런 상주라면 없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례식 둘째 날, 어느덧 저녁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울 때였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남자였고 언제 들어온 건지도 몰랐지만 그 남자는 깊은 슬픔, 상심을 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장례식장을 찾아온 조문객이었고 엄마를 어떻게 아는 분인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 혹시 저희 어머니와 아시는 사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고인이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라 이렇게 소식을 듣고 조문을 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남자는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저 엄마를 알던 지인이라 생각하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남편은 술에 골아떨어져 빈 방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 곁에 다가온 그 중년 남자가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했고 간절해 보이는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따라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어떤 말씀이신지. 그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 나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은경이 너의 친아버지다. 그 남자의 말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미혼모로 저를 낳았다고 했고 저는 평생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엄마는 늘 아빠에 대한 언급을 피했고 시간이 지나서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남자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난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구나. 미안하다.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 혹시 내 말을 믿어줄 수 있을까?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라고 말한 남자는 품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품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앞에 앉아있는 젊은 시절의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잉크에 번진 글씨로 1992년 충주댐이라고 써 있었는데 사진 속 어린아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남자는 낡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엄마와 아버지의 오래된 주민등록 초본과 몇 가지 문서가 들어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남자가 저의 아버지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서류들을 읽는 내내 손이 떨렸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제 삶의 가장 큰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왜 이제야? 그토록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었잖아요. 미안하다. 그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되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은경이 네가 자라는 과정을 알고 있었다. 네 앞에 나타난 적은 없지만 멀리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그렇다면 어린 제가 감기에 걸려 아팠을 때 돌봐주고 약을 먹여줬던 사람, 중학교 때 가방과 편지를 보내줬던 것도 학원비를 주셨던 분도 혹시 당신이었나요? 그래, 은경아. 이 아비였다. 나는 너와 네 엄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산 적이 없었다. 하지만 네 엄마는 그 당시 나의 존재를 원치 않았다. 그 당시 우리 집의 사정이며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어리석은 실수로 네 엄마에게 상처를 줬고 너희 엄마는 혼자 힘으로 너를 키우겠다고 했지. 때문에 나는 늘 그림자처럼 멀리서 지켜보는 일밖엔 할 수 없었어. 감히 앞에 나서지 못했지만 한 번도 너와 네 엄마를 버린 적이 없고 남이라 생각한 적 없었다. 너희 모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너희가 필요로 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몰래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라도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도 내 생각이겠지.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삶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의 따뜻한 손길, 중학교 때 받은 편지, 그리고 엄마의 이해할 수 없었던 보너스까지. 그 모든 것, 어디선가에서 온 도움은 바로 그 남자, 저의 친아버지로부터 왔던 거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던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동시에 엄마가 살아생전 혼자 외롭게 모든 고통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상속받은 한강뷰 아파트 역시 알고 보니 친아버지가 엄마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래 고생을 한 엄마에게,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떠난 뒤 제가 혼자 세상에 남겨질 것을 염려해 엄마에게 준 보금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많은 세월 그토록 외롭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은경아. 널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서.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 아니겠니? 내가 널 보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렇게 저는 친아버지와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결혼 생활은 어떤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모든 서름과 서러움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엄마가 투병을 하던 때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괴롭힘과 남편의 무책임한 방관까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쏟아냈고,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감히 내 딸을 이렇게 괴롭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남편이란 작자와 시엠이란 여자가 너에게 못되게 구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저희 아버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까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직 한강뷰 아파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 아파트를 알게 되면 분명히 탐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아파트에 찾아가는 날, 아파트 안에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응징을 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바로 돈과 탐욕이었습니다. 제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제가 엄마에게 아파트를 상속받은 걸 아직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 아파트가 한강뷰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 탐낼 것 같아요. 좋아. 그럼 그 아파트를 이용하자. 그곳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혼쭐 내주는 거지. 그 사람들은 내가 너의 친아버지이고 재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다. 그 후 모든 일은 저희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한강뷰 아파트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태도를 바꿔 자신의 엄마를 살게 하자고 설득했고, 저는 태연하게 열쇠를 넘겨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아파트로 유인했어요. 아파트 안에서 아버지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그 인간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지난 세월 제가 겪었던 모든 서름을 한풀이하듯 따끔하게 혼쭐을 내주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친아버지가 재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곧바로 180도 태도를 바꾸어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잘 지내보려 했습니다. 은경아, 나는 네 뜻이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하고 싶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구나. 혹여라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을 했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남편과 시어머니가 미혼모인 엄마에게서 자란 저를 편견 없이 대해주며 아껴주는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병으로 아프게 되자 그 인간들의 실체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였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미혼모라는 사실에도 편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때 그 인간들의 본 모습,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행동을 180도 바꿔서 아부를 떠는 저 모습 또한 안 봐도 뻔하죠. 아빠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전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더 이상 감정이 없어. 내 인생에서 나가줘. 남편은 제 단호한 말에 당황하며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감히? 네까지 깨?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란 너를 받아준 게 누군데? 네가 뭘 믿고 이렇게 설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뜻대로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니까.
두고 보면 알겠네. 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지난 세월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당했던 모든 괴롭힘과 방관의 증거들을 꼼꼼하게 취합했어요. 제가 녹음했던 시어머니의 폭언들, 시댁 행사에 강제로 참여시켰던 기록들, 불합리한 금전 요구 내역 등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얼마 뒤 남편은 변호사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충격에 빠져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이혼, 그것도 소송이라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은 흥분해서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인간은 저한테 남이었거든요. 나는 이미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 당신 엄마와 당신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누차 말했지만 당신은 무시했지. 이혼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야.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지 않거든. 시어머니도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감히 니까짓게 변호사를 구해? 네 아들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너같이 천한 걸 며느리로 들인 게 내 평생 천추의 한이다, 한. 너 친정엄마한테 물려받았다는 아파트, 낡은 그 아파트 생겼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주제도 모르고. 세상에 이런 모렴치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 내 아들 버리고 네가 잘 살 것 같아? 안 돼. 절대 안 돼. 더 이상 저에게 소리치지 마세요. 그동안 당신이 했던 폭언, 내가 당했던 고통, 당신 아들의 방광까지. 나 그거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오늘 이후로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 하세요. 그 징글징글한 얼굴 다시는 안 보고 싶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생각도 못 해본 것 같았어요. 이후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편과 시어머니를 대면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 덕분에 재판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괴롭힘과 남편의 방관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증거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내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그 또한 의뢰인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의 피해자였음을 고려해 주십시오. 일부러 방관한 게 아니라 그 역시도 자신의 어머니를 대항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방관 또한 가해 행위입니다. 저희 의뢰인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의 부재로 인해 기댈 곳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저희 의뢰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선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재판장은 제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변론으로 숙연해졌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 내내 저를 노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지요.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이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장 안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이혼 후 저는 한강뷰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동안 꿈꾸었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제가 느꼈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일과 동시에 그것은 저를 위한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그림으로 승화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존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저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